막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다짜고짜 와서 그냥 막 막말을 했어요. 쌍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아니죠. 그냥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의 뭐 내 얼굴에 침 뱉은 거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모욕감 앞에서 누가 네, 이렇게 네, 네.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삥긋 웃어줘요. 그냥 아 예. 그럼 진짜 열받겠다. 동의십니다. 이 막말은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예. 그런데 막말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어가 프리 스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는 거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좀 더 자유로웠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막말이 다시 한번 또 뜨고 있죠. 예,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있죠.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딱.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두 번, 세 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네.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아,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이야.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예.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어 왔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볼쉿. 우리말로 개소리.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판교 잡스? 잡스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판교에 가면요, 정말 많은 IT 쪽의 스타트업들이 있죠. 20대, 30대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네, 진짜 스티브 잡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판교 잡스인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판교 꼰대 잡스. 저도 그 중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40,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마이동풍이에요. 진짜 어떻게 20대에 30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확고부동할까? 네. 40, 60대는 그래도 아까 이재용 씨께서도 자꾸 이렇게 저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꼰대인 거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저만 빼고 대학원생들이 회식하고 MT 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MT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큰 펜션도 빌렸고요. 자동차도 제 자동차를 가져갔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살짝 좋지 않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라고 했더니 네,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젊은 꼰대 이분들은요, 진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젊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같은데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린 나이에 크게 성취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젊은 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취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질문이에요.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더 이상 선배에게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내가 질문해야 그 사람도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질문하고 질문받는 자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합니다. 질문하는 후배들이 진짜 성장할 후배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인 행태를 해요. 7시 이전에는 뭔가 기운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둥. 왜 제가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실제로 7시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들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녁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하나로 특정한 요인을 성공하면 그게 이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또 젊은 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꼰대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조언을 하고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미국의 언어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토마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내 말이 훨씬 더 꼰대스럽지 않게 하지만 내 경험이 더 잘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 후배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라. 기술, 조선왕조실록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선배님 그때 성과가 좋으셨다면서요. 야 그때 말이야 남북관계가 그때 정상화가 됐어. 유가가 그때 떨어졌지. 조선왕조실록처럼 담담히 그때 당시의 정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실패는 설명하라. 설명은 삼국지 주인공 있는 거죠. 선배님 그때 왜 이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아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요거 거꾸로 하죠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하죠. 그렇죠. 신나게 그냥 나의 무공을. 그렇지. 밤을 자지 않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선배가 자기의 실패는 기술해버리면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그때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저참하게 떨어지고. 변명 같고.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하면 굉장히 후배로서는 받아 적고 싶은 선배들의 말이죠. 나이 든 꼰대, 젊은 꼰대 모두 막론하고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네. 뒤에서 다 해주시는. 1000만 불짜리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라떼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결국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비교해버리면서 혹은 차별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보다는 우리 때는 말이야가 좀 더 괜찮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는 거지. 이 선배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칭찬이 바로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우리 이재용 씨께서 김용준 씨한테 이런 칭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되게 이상할걸요?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어머. 그 세대 내를 비교하거나 뭔가 우열을 매기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덕담해도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칭찬과 대화는 우연한 득점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다 나가실 때 편하게 신도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신발을 다 돌려놨어서 나갈 때 편하게 신기에. 저요 이모. 아우 역시 경일. 저한테 40년 동안 기억나는 말이죠. 이렇게 우연한 득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이 행동이 조직 혹은 우리 집, 가정 혹은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이거 누가 했어? 고마워. 아유 이거 욕이란 행동이네. 이렇게 덕담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바로 자율적 인간이에요.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킨 일만 해.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내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했다,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일 좋은 건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 안에 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좀 정도는 약하더라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일기 써놓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쓰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는데 이래서 좀 그랬음, 이래서 좀 저랬음. 끝이에요. 그 일기 속에서 원망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막 번민에 막 묻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일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거나 그걸 잘 쳐다보면 내가 나를 볼 줄 아니 타인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늘 밝은 사람들,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 늘 웃고. 근데 이런 분들도 누군가에겐 사실 의외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늘 밝은 모습만 나한테 보여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죠. 사실 허세 많이 부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내 친구가 야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서 피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내가 남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걸 너무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유형이요. 진짜 위험한 게 과로사가 쉬워요. 모든 과로사하는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과로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다는 시그널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 네. 어렸을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못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애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참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느낄까요? 온에서 오는 생존 신호예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힘들다. 이런 모든 시그널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화냈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눈금 자체가 발달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 아니냐는 참으로 아이를 그쪽 전체의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억누르게 만들면서 하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말인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정을 안 보여야만 나는 오히려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 쪽, 뭐 서비스업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누르고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되죠. 이걸 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사람을 탈진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자아고갈 실험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다 춤출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한 1시간 동안 그걸 시켜놨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 것 같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 이유를 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심하면 이게 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우울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한 가면이랑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허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게 나오지 않겠구나, 안 보여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부모님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네, 부고를. 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는 힘든 모습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도 똑같이 힘든 일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단단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깝고 친한 사이라면 보일 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난 괜찮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나 아니면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안 불편한 척, 자기 혼자 괜찮은 척. 이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늘 나랑 있을 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평가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상처를 받았는데 강의평가 때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색출하고 싶은데 자기 외모 신체 콤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짧은 다리, 그다음에 큰 머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저희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때 저만 보면 야 짤다리라고 하면서 짧은 다리 친구가 같다라고 놀리던 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짤다리라고 막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려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야 짧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게. 한국 유도가 왜 이기는 줄 알아 임마? 안 넘어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오히려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대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유난히 고농담을 많이 했던 그 친구는 전혀 악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유난히 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서는 내가 약점 보이기가 싫고 내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패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항상 밝은 게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자기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말싸움 딱 붙어서 싸우기 딱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전 처음에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많이 지칠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밝을 수 있을 때에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령 좋은 사람. 우와.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아는 거. 이걸 메타 정서라고 하죠. 메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쁨에 민감한 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화에 민감한 날 사람들한테 거리 두고, 그리고 우울에 민감한 날 혼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메타 정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아, 굳이. 네, 바로 싸우죠.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뭐 칼부림 났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서 뭐 의절했네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인식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걸 봅니다. 항상 밝은 사람들을요, 위선적이다라고만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MBTI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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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분, 있구나. 두 분, 우리 이재용 씨를 포함해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5% 정도가 지금 해보신 적이 없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신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대기업의 회장님을 뵀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ISTJ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심지어는 왜 직원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만 뽑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MBTI로 사람 뽑겠다는 구인 권고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ENTJ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MBTI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는 거예요. 이 MBTI가 조금 이제 그 학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마이어스 브릭스, 그러니까 MB,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의 유형 지표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캐서린 쿡 브릭스 그리고 그분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홈스쿨링을 하다가 따라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게임 같은 어떤 방법 하나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MBTI 이제 두 개의 태도 지표, 그러니까 외향, 내향, 그렇죠? 그리고 판단 인식,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 이렇게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답을 해서 이걸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개의 문자 패턴으로 유형화해서 알려주는 검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MBTI가 건강검진 결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건강검진표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다 그래프로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봐도 뭔 얘기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거, 그렇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구간이나 아니면 등급별로 얘기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미션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나 아니면 랭킹이 나와서 게임이 재밌는 것처럼 뭔가 계속 체크하고 얼마나 그런가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레터,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I네, 당신은 P일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행동이 되게 독특하게 다른 방식의 아웃풋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게임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성격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일종의 게임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참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MBTI의 인기는 거의 같이 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알토랑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천만 원이죠. 거의 자동차 한 대가.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좋아. 나 이 정도의 돈을 딱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딱 탔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가 만든 회사가 상장을 했대요. 네.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걔가 어제부로 벌은 돈의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께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다가 불과 36시간 후인 오늘 아침에 어떤 식의 느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느끼는 게
나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나의 안 변하는 건 뭘까? 네. 자, 그런데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 MBTI를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번 다 ENTJ. 네, 저는 늘 3번 이상 해봤는데 늘 ENTJ. ENTJ였나요? 네. 오, 독특하시다. 아, 그 재미없는 걸 3번 이상씩 했다고. 참 성격 희한하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처음 MBTI 검사를 했던 게 이제 군대 훈련소 가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검사 문항도 굉장히 많고 요즘 그 저희가 이제 어플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이 검사에는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여야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거. 굉장히 신뢰롭죠. 어제 재도, 정확히. 내일 재도, 그렇죠? 똑같아. 네, 똑같겠죠. 그냥 크겠죠. 네, 머리 둘레. 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저의 지능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의 머리 둘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랑 타당도가 높은 거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MBTI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겠죠. MBTI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받았을 때 ISTJ였습니다. ISTJ. 네. 그런데 2010년에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ENTP예요. 네. T만 빼놓고 싹 다 바꾼 거죠. 다 변하셨네요. 네. 최근에 다시 해봤습니다. 도로 ISTJ예요. 와.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리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게 말 많았던 친구는 지금도 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시간 약속 많이 어기던 친구는 지금도 시간 약속 많이 어기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고독했던 친구는 지금도 고독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에 가까운데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ISFJ. ISFJ. 굉장히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시겠죠? 대충은 맞는데요. 네. 제가 다시 했을 때는 INFJ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는 INFJ 쪽에 더 가깝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MBTI가 그 사람의 안 변하는,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문항에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보면 굉장히 I가 갑자기 증가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류의 문항에 다 예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신입사원이 경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네, 경청해야지. 들어야지. 네,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님들 정도 되면 자기 사업 분야 하나씩을 다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해보면 놀래요. 내가 E로 변했어요. 네, 다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항에 또 예스를 해야죠. 이런 류의 문항에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네, 전무님이 주도적으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MBTI는 당신께서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ISTJ였던 거예요. 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말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2010년에 갑자기 E로 확 변했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거 봤더니 2010년에 드디어 조교수에서 끝나고 부교수가 됐어요.
이게 신임이었던 조교수 시절에 비해서 부교수가 되면 이게 발언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라고 시켜요. 대학에서 얘기를 좀 의견을 내보라고. 근데 최근에 받았던 건 ISTJ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분히 있고 싶은 집에서 이걸 했더니 이젠 심지어 과거도 아닌 앞으로의 내 소망을 거기다 적어내요. 그러니까 MBTI는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뭐 심지어 업무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인 검사도 아니에요.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인간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16종류의 하나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저를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용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화가 얘기를 나요?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는 네네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배고파 밥 먹자 배고파 이 얘기만 본능이니까. 계속해요. 네네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네.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넣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아기?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네,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